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전 세계 물류랑 에너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이 말 그대로 마비된 거죠. 맞아요. 지금 기름값, 천연가스 가격, 정말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제3차 걸프전 한가운데 바로 202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거의 최대 규모의 거시경제적 충격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집중탐구에서는 영국의 경제 매거진 기사를 바탕으로 이 지정학적 대재앙이 신흥국 경제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주요소 기름값이 오르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히 오늘의 핵심 미션은 이겁니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의 사례를 비교해 볼 건데요. 똑같은 에너지 가격 폭등인데 두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될 것 같네요. 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그 개인 재무 관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 재무 관리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갑자기 월세가 막 폭등하고 내 월급은 깎였는데 모아둔 비상금이 두둑한 사람하고 이미 마이너스 통장인 사람의 운명이 갈리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맞습니다. 그 비상금이 국가 경제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기사에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을 봐야 하거든요. 네, 그 기준이 뭔가요? 일단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패턴을 좀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럽 국가들이 자국민들한테 천문학적인 에너지 보조금을 막 퍼부었잖아요. 아, 기억나요. 그때 유럽이 돈으로 액화 천연가스 물량을 다 쓸어 담았었죠. 맞아요. 보조금 덕분에 유럽 내에서는 수요가 안 꺾이니까 그 바다에 떠 있는 가스 운반선들이 돈을 제일 많이 주는 유럽 항구로만 몰려갔거든요. 와,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라는 한정된 파일을 부자 나라들이 그냥 독식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결국 외환 보유고나 재정 여력이 없는 가난한 수입국들한테 그 미친 가격 부담이란 물량 부족 사태가 다 떠넘겨진 겁니다. 승자 독식의 룰이네요, 정말. 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지금의 위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두 가지 축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노출도, 둘째가 방어력입니다. 노출도랑 방어력이요? 노출도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수입 에너지에 얼마나 의존하느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그 걸프 지역에서 일하는 자국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보내오는 외화송 금액, 이것에 대한 의존도까지 핵심 지표로 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있네요. 에너지를 비싸게 사와야 해서 달러가 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던 달러까지 끊긴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와, 지출은 미친 듯이 느는데 수입은 완전히 줄어드는 최악의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축인 방어력은 국가가 창고에 쌓아둔 외환 보유고랑 전략 비축의 규모를 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비상금 통장이죠. 아, 이제 공식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이 잔혹한 공식에 파키스탄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지금 파키스탄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완벽한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거의 정지 상태예요. 전력이 모자라서 학교 문을 닫고 대학은 막 온라인 수업으로 돌렸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수치로 보면 왜 그런지 딱 나옵니다. 파키스탄은 국가 GDP의 한 4% 정도를 석유랑 가스 수입에 쓰고 있거든요. 4%면 엄청난 규모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수입 물량의 9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으니 사실상 국가의 에너지 동맥이 또 끊긴 거죠. 세상에 90%나요?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 두 번째 타격, 노동자 송금액 문제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보내는 달러가 국가 GDP의 한 5에서 6%를 차지하거든요. 아주 거대한 외화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게 전쟁 때문에 완전히 말라버린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지갑에 한 달치 식비도 없는데 밥값은 2배로 뛰고 꼬박꼬박 들어오던 북업 수입마저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네. 게다가 파키스탄의 그 비상금 통장, 즉 외환 보유고는 거의 텅텅 빈 상태입니다. IMF가 권고하는 최소 기준이 3개월치 수입액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참 못 미쳐요. 와, 3개월도 못 버틴다고요? 그럼 달러가 없으면 당장 석유는 어떻게 사오나요? 여기서부터 진짜 국제 수지 위기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달러는 없는데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 파키스탄 루피화 가치가 시장에서 문자 그대로 폭락을 하게 됩니다. 아, 환율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군요. 네, 똑같은 1배럴의 석유를 사오더라도 파키스탄 정부나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자국 통화량이 2배, 3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와, 유가 상승분에 환율 폭등분까지 곱해지면 체감 물가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그렇죠. 결국 달러가 모자라니까 석유 외의 다른 수입품들, 공장 돌릴 기계 부품이나 병원에 들어갈 의약품 수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실물 경제 전체가 마비되는 거네요. 결국 구제금융 받으려고 IMF에 또 손을 벌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가혹한 구조조정을 약속하면서 경제 주권을 내줘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이죠. 파키스탄 상황은 정말 암담하네요. 근데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인도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도는 인구도 14억이나 되고 막 제조업 공장들 팽팽 돌리니까 에너지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텐데 말이죠. 네, 물론 인도도 아예 타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수 시장에서 서민들이 쓰는 취사용 가스가 벌써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아, 타격이 있긴 하군요. 인도의 에너지 노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도는 GDP의 한 3% 정도를 해외 에너지 수입했습니다. 그중 절반 가까이를 중동에서 가져오고요.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그런데도 파키스탄처럼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비결이 뭡니까? 단순히 덩치가 커서는 아닐 텐데요. 첫 번째 무기는 압도적인 방어력입니다. 인도는 무려 7개월치 수입 물량을 결제할 수 있는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쥐고 있어요. 7개월이요? 파키스탄은 3개월도 안 되는데. 네, 거기다 전략 비축유도 한 70일치나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와, 통장 잔고부터가 아예 다르네요. 근데 저는 기사를 보면서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그 인도의 정유시설 인프라 구조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충격을 튕겨내는 방패더라고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인도의 정유 산업이 수십 년간 투자해 놓은 기술적 유연성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보통 정유 공장들은 특정 원유, 그러니까 정제하기 쉬운 경질유만 처리하게 고정되어 있다면서요. 맞아요. 다른 신흥국들은 설비가 안 맞아서 싼 기름을 줘도 못 쓰거든요. 근데 인도의 거대 정유시설들은 고도화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불순물이 많고 정제하기 까다로운 대신 엄청 싼 러시아산 중진유를 수입해서 문제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와, 진짜 아하 하는 순간이네요. 중동 기름이 막히면 곧바로 파이프를 러시아로 돌려서 에너지 조달 비용을 팍 낮추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인도를 버티게 하는 두 번째 구조적 차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전력 생산입니다. 전력 생산이요? 네. 지금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안정적인 전력망 유지를 위해서 비싼 수입산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전력 생산의 절대 다수를 철저하게 자국 광산에서 캐내는 국내산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석탄이요. 여기서 진짜 모순적이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네요. 인도도 최근에 국제사회에 대고 기후변화 대응하겠다, 막 재생에너지 늘리겠다 약속하지 않았나요? 네, 거듭 공언해 왔죠. 근데 정작 지금 국가 붕괴를 막아주는 최고 효자 종목이 그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뿜어내는 국내산 화석연료라는 거잖아요. 친환경 전환이랑 당장의 국가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네요. 아주 냉혹한 현실이죠. 당장 내일 국가가 부도나고 전국 병원의 산소호흡기가 꺼질 판인데 기후위기라는 장기적인 목표는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글로벌 가스값이 10배가 뛰든 말든 그냥 내륙 광산에서 석탄 캐다가 불 때면 국가 심장은 뛰니까요. 맞습니다. 수입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전력망 구조가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막아내는 가장 거대한 방화벽이 된 겁니다. 와, 구조적 인프라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 결과를 낳는군요. 파키스탄과 인도의 양극단 사례를 봤는데 그럼 다른 신흥국들은 지금 이 잔혹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취약국인데요. 올해 당장 갚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하는 단기 외채만 290억 달러에 달합니다. 290억 달러요. 이집트 외환보유고가 그 정도가 되나요? 전체 외환 보유고의 절반을 훌쩍 넘는 규모죠. 비싼 에너지 수입 대금 낼 달러도 없는데 막대한 비상환 압박까지 몰려오니 통제불능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방글라데시는 어떤가요? 거기는 의료 공장들이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글라데시 수출의 심장이 의료 제조업인데 이 공장들 재봉틀을 돌리는 전력이 전적으로 수입 화석연료에서 나옵니다. 연료 가격이 오르니까 전력 비용이 치솟고 옷 생산 단가가 폭등해서 결국 수출 경쟁력 자체가 붕괴해버린 거죠. 2022년에 이미 디폴트 겪었던 스리랑카는 말할 것도 없겠네요. 네,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각자의 방식으로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동남아의 태국과 남아시아의 네팔을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기사에서 그 두 나라 대응 방식이 완전 반대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은 에너지 수입에 GDP 7%를 쓴다면서요. 오늘 나온 나라 중에 노출도가 제일 심한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죠? 태국은 평소에 비축해둔 압도적인 방어력으로 시간을 돈으로 사고 있는 겁니다. 100일치 비축률을 시장에 풀고 7개월치 외환보유고를 말 그대로 불태우면서 살인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어요. 민생 불만을 잠재우려고 비상금을 막 헐어쓰는 전공법이네요. 근데 출혈이 엄청날 텐데요. 반대로 네팔은 전혀 다른 전략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팔은 중동 송금의 의존도가 GDP의 8%나 되거든요. 타격이 엄청난데도 태국과 달리 쌓아둔 달러를 시장에 풀지 않고 꽉 쥐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들이 고통받을 텐데 왜 그러는 건가요? 극단적인 보수주의 전략이죠. 물가 잡으려다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면 파키스탄처럼 국가가 마비되니까 어떻게든 디폴트만은 막겠다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와, 방어력을 불태우는 태국과 껴안고 고통을 참는 네팔. 진짜 치열한 생존 투쟁이네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논의에서 진짜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지금까지는 국가가 부도나느냐 마느냐 하는 그 금융위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곧바로 식량위기로 번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천연가스 가격 폭등이 어떻게 우리가 먹는 밥값이랑 빵값으로 직결되는 거죠? 천연가스를 난방이나 전력 생산용으로만 생각하시면 그 연결고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현대 농업을 지탱하는 핵심 발명품인 질소비료. 이 비료를 만드는 주원료가 바로 천연가스거든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공기 중에서 질소 포집해서 암모니아 합성하는 그 공정이요? 네, 하버 보수법이죠. 거기에 엄청난 수소와 열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게 다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결국 가스값이 오르면 비료 공장 생산 원가가 폭등하고 비료가 금값이 되면 농부들이 비료를 못 쓰겠네요. 정확합니다. 비료를 줄이면 토지 생산성이 급감하고 수확량이 곤두박질 치죠. 그럼 글로벌 곡물 가격은 통제불능으로 치솟습니다. 천연가스 대란이 비료값 폭등을 거쳐서 전 세계적인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인과관계입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국가가 어떻게든 빚을 내서 금융위기는 막아낸다고 쳐도 비료값이 올라서 식량 생산 자체라 줄어드는 건 서류 조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실물 경제와 인도주의의 붕괴죠. 세계식량계획 WFP가 2026년에 극심한 기아 인구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달할 거라고 경고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안보가 곧 식량 안보라는 말이 진짜 뼈저리게 다가오네요.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하나의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글로벌 에너지 충격이라는 게 단순히 기름값 오르는 문제가 아니네요. 네, 국가가 평소에 쌓아둔 재정적 체력, 그리고 인프라 구조를 자비 없이 시험하는 잔혹한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이죠. 맞아요. 평소에 버퍼를 안 쌓아두고 수입 연료에만 의존하던 나라들은 지금 단 한 번의 위기로 잿더미가 되고 있으니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파키스탄의 몰락과 인도의 생존, 그리고 수많은 신흥국들의 사투를 쭉 추적해봤습니다. 국가 인프라와 방어력이 어떻게 수억 명의 생존을 결정짓는지 확인하셨을 텐데요. 아주 뼈아픈 교훈을 남기는 현장들이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인도가 석탄 인프라 덕분에 치명적인 금융위기를 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가장 큰 모순점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처참한 위기를 실시간으로 지켜본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기후변화 막자고 수입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던 국가들이 파키스탄의 붕괴를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리진 않을까요? 환경 파괴보다는 생존을 택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기후위기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건 50년 뒤의 일이지만 에너지 막혀서 나라가 망하는 건 당장 내일의 일이잖아요. 결국 국가를 구하는 건 내 땅에서 캘 수 있는 화석연료뿐이다. 이런 화석연료 회귀 본능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전 지구적인 친환경 연대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다는 아주 무거운 질문이네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에너지 전환의 당위성과
얽히고 설킨 경제의 이면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중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